학부모님과 저희 그 교직원분들 상대로 사이버 폭력 발생 사례 및 예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인터넷을 하고 모바일상도 뭐 자주 만지잖아요, 휴대폰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게임, 채팅,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머님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게 휴대폰을 주거나 컴퓨터를 하라고 하면 워낙 게임 많이 하고 혹시 SNS에 뭐 다른 걸 올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될까 봐 걱정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학교 폭력 뭐 이렇게 사이버 폭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확히요. 사이버 학교 폭력은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다른 친구를 괴롭힐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폭력적인 표현, 행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죠.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친구에 대한 폭력적인 괴롭힘, 이것은 재미도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상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너 혹시 학교 폭력 피해 당한 적 있니?"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친구 중에서요. 가장 많은 피해는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순이었습니다. 우리 언어 폭력이요.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이 제 생각에는 언어 폭력도 작년부터 올해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도 더 많았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언어 폭력도요. 사이버상의 언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이요? 사이버 따돌림이 가장 많죠. 사이버 괴롭힘이 가장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수법이 사이버입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프라인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대가 됐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졌어요. 오프라인 범죄도요. 온라인으로 확대가 됐고요. 온라인 범죄는 점점 더 진화되고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요.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을 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요. 어떻게 되죠? 유명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거나 또 본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중단을 되거나 그룹에서 탈퇴가 되죠. 저는 친구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한 행동이라도 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너가 그때 죗값을 받지 않았거나 그때 친구들의 괴롭힘이 너가 피해 학생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죗값을 커서라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이버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범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을 욕을 하거나 따돌리는 것이에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떼카나 방포, 카톡 감옥의 형태로 많이 발생합니다. 떼카는 뭐예요? 떼거지로 카톡을 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반에 어느 친구가요. 아 부모님이 맞벌이고 바빠서 머리를 좀 안 감고 뭐 이렇게 쪼끔 용모가 좀 단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쟤는 왜 머리를 안 감아 냄새 나게." 뭐 그거야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쟤한테 쓰레기 냄새 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 있어야지 우리 반에 왜 와 있어. 아 재수 없어. 아 더러워." 친구들이 이 한 명의 친구를 상대로 여러 명이 떼거지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방폭은요 제가 "얘들아"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 방을 폭파시키고 나가서 새로운 방을 만들어요. 카톡 감옥은요 저는 "이 대화방이 싫어." 나가면 또 초대를 하고 나가면 또 초대를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해서 카톡 감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범죄예요. 떼카 방포 카톡 감옥입니다. 예전에는 집단 따돌림 있어요. 막 친구들하고 놀 때 놀이터라든지 누구 집에 갈 때 저 친구만 따돌리고 아이들끼리 놀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사이버상의 따돌림이에요. "얘들아 재미로 장난으로 지금까지 떼카나 방포 카톡 감옥했으면 이제는 멈춰야 될 때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요. 이거 피해 학생이요 캡처해서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하면은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떼카나 방포 카톡 감옥한 거는요 증거가 다 남잖아요. 대화방에서 제가 욕설하고 제가 대화방 나갔어요. 그러면 뭐 경찰이 처벌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이 남아 있거나 피해 학생이 캡처를 해서 이걸 문제 제기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이버 욕설이라고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게임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기사 또는 SNS에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면 느끼는 게요. 재미가 있어서도 욕하고 기분이 나빠도 욕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욕하는 친구들은요. 저는 경찰관인 저는요. 쪼끔 세게 말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욕하다가는 언젠가는 경찰서에 와서 후회할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피의자, 범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친구들 보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너네 게임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SNS 하다가 악플 달거나 다른 친구에게 욕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안 왔다. 너는 진짜 행운하고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4 월에요. 게임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게임상에서 어떤 욕설들을 하는지 이 게임을 왜 하는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을 사실은 배웠거든요 저도.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롤, 뭐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4 월에 게임을 좀 짬이 나 가지고 시간이 좀 나길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문을 모르겠어요. '얘가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욕먹을 짓 한 거 있나요? 왜 욕하죠?" 그랬더니 더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관인 저는 수많은 범인도 만나 보고 피해자도 만나 봤잖아요. 그래서 되게 촉이 좋아요. 한 반은 점쟁이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감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욕하는 걸 보니 맞춤법도 틀리고 초딩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써요. 막 개 좋아 막 우리 친구들 좋아도 개자 붙이고 나빠도 개자 붙이고 막 개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습관처럼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맞춤법이 틀리는 거 봐선 초등학교 3 학년에서 한 5 학년 사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인데요. 욕 그만하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욕하는 거를 친구들이 일명 패드립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쓰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참을 수가 없죠 또. 그래서 제가 "내가 경찰인데 너 추적해서 처벌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판사라고 처벌해 보래요. 저보고 추적해 보래요. 제가 옥이 생겨서 그 친구 추적합니다. 당연히 잡죠. 어. 걔가 만약에 초등학생이 아니고 진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집단이거나 어떤 범죄 집단이었으면 어 찾아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공기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찾을 수 있는 게 게임상에서 욕설하는 친구가 막 이렇게 공기계 쓰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추적해서 그 친구 찾아내거든요.
그 친구는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5 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안녕. 너 혹시 나 알아?" 그 학교에 미리 전화를 했거든요, 상담실에서. 당연히 모르죠. 왜? 얼굴을 본 사이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얼굴 없이 온라인상에서 게임만 하던 사이잖아요. "너 왜 나한테 욕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욕했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증거 가져갔죠. "몇 월 며칠에 게임하면서 네가 나한테 욕했었는데 기억 안 나?"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너 처벌한다고 부모님께 말한다고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과 그 반 친구들에게 얘가 욕을 했을 경우에는 저한테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욕하면 제가 가서 처벌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욕설하거나 악플 달면은요, 재수 나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에이 뭐야 이거 씨.' 그냥 혼잣말로 욕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 걸리면 저는 잡아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욕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습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언어 폭력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다가 얼굴이 안 보인다고 실제 범죄인 줄 모르고 뒤에서 욕하다가는 언젠가는 처벌받을 일이 생깁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친구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 정보를 올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범죄를 왜 제가 사이버 성폭력을 꼽냐면요, 이 사이버 성폭력은요, 우선은 형량이 되게 커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남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성기 사진을 찍었다고 해 보세요. 에이,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 본 것도 아니고 괜찮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넘어가죠. 학교에서는요, 이거는 성폭력 사안이거든요. 성폭력 사안이 발생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예요. 신고를 안 했다. 선생님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처벌되고요. 경찰에 신고가 됐다 하면은요, 피해 학생 어머님이 "에이 남자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경찰관님 됐어요. 처벌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처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은 법대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처벌해 달라고 그 친구의 이제 의견, 수사 결과를 죄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검찰에 보내요. 그러면 뭐 보호 사건으로 떨어지든 소년법으로 처벌되든 어떻든 전과 기록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손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아주 쉬운 범죄라고도 생각 안 해요. 남자애들끼리는 성기 사진 찍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올해도 모 초등학교에서요, 남자애들끼리 파자마 파티한다고 집에서 놀다가 어느 친구가 잠들어 있는 친구의 성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 남자애들이 여학생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갔는데 뒷모습을 찍었어요. "에이 경찰 선생님, 성기 사진도 아니고 가슴 사진도 아닌데 그게 무슨 사이버 성폭력이에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은 당연히 사이버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기고요. 허벅지도 여성분이 허벅지 사진 찍혔다 하면 "어우 부끄러워. 창피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도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의 신체 사진을 찍을 때는 절대로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다른 친구 신체 사진을 찍어서 그게 야한 사진, 성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허벅지 사진 찍어도 사이버 성폭력 된다? 그 친구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너는 성폭력범 되는 거야." 이 성폭력범은 평생 꼬리표가 달고 다닐 수도 있거든. "절대로 너희들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 신체 사진 찍지 말아야 되지만요. 혹시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야 내가 누구 뒷모습 허벅지 사진 찍었다. 엉덩이 사진 찍었다. 내가 제 성기 사진 찍었다."면서 단톡방에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 찍어서 보냈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절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클릭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전달을 했다 하면은요, 제가 찍진 않았어도 찍은 사람과 똑같은 형량을 받습니다. 어떤 죄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대하게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친구들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대전경찰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 성폭력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사건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탭이나 컴퓨터 등이 사용이 자유로워졌어요, 학교에 나갈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고 하니깐요. 모르는 사람과 익명의 채팅, 랜덤 채팅을 합니다. 그렇게 채팅을 하는 친구들이요. 상대방이 "너의 신체를 찍어서 보내줘." 하면 찍어서 보내주고요. 그것이 유포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 신체 사진 찍지도 말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찍어서 단톡방에 아니면 SNS에 올려놨다면 절대로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저는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합니다. 경찰관인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소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니?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혹시 단톡방에 모르는 사람, 아는 친구 누구든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어. 엉덩이, 가슴, 허벅지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다."라고 해 봐. 그러면 선생님 강의 들은 친구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용기 있게 "야 너 이거 사이버 성폭력이야. 너 성폭력범 돼. 당장 삭제해."라고 용기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은 정말로 행복한 경찰관일 거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저희 경찰에 오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피해 학생들은요. 어머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의 자녀가 남자애들끼리라든 여자애들끼리 어떻게 됐든 다른 친구가 우리 아이의 소변 보는 장면 또는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 바지를 벗겨서 성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남자애들끼리 돌려봤더라도 이 아이는요. 심적으로는 불안해요. '이게 혹시 다른 여자애들이 보진 않았을까? 선생님이 다 삭제는 됐다고 했는데 정말 삭제된 건 맞을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야 너 이거 성폭력범인데 당장 삭제해."라고 이야기만 해 주면 한 명이라도 누군가는 클릭을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는 유포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거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은요. 화가 나서 다른 친구 주먹으로 때렸어요. 폭력이고 폭행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친구를 폭력범 막 그렇게까지 부르지 않잖아요. "아유 제가 예전에 화를 못 참아서 누구 한 번 때린 적 있지. 그 뒤로는 안 때린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성폭력범은 한 번이라 하더라도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일까요? 불법 촬영됐거나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몽캠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요. 불법 촬영물입니다. 저희가 몰래카메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들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는요. 잘못된 용어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 제가 몰카 찍었어요. 선생님 저 몰카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가 말하는 몰카가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신체 사진을 찍는 사이버 성폭력이 있다 하면 그 용어를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야 그게 무슨 몰래카메라야. 그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야."라고 불법, 합법적이지 않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라고 딱 정확하게 꼬집고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불법 촬영물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몰래카메라는요. 혹시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들어보셨죠?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몰래카메라. 누군가가 정직하게 정지선을 교통 그 신호위 앞에 있는 정지선을 지켰다면 깜짝 쇼로 선물을 주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범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게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해 줬어요. 생일 파티를 하거나 선물을 해 줬어요. "야, 야 왜 나를 위한 이런 감동적인 몰래카메라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 몰래카메라 찍혔어요. 몰카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친구들한테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 불법 촬영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이 불법 촬영물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성범죄와는 디지털 성범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반적인 성폭력은 1대1 구조예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잖아요. 성폭력을 했던 사람이 뭐 여러 명이더라도 범인은 범인의 객체는 하나고 그다음에 피해자 딱 그거예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는요. 한번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람, 그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람, 또 유포된 걸 가지고 재유포하는 사람, 유포된 걸 클릭해서 시청하는 사람.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가해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요. 일반 성폭력은 뭐 모텔, 가해자의 집, 길거리 차 막 이렇게 범죄 장소가 공간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폭력이나 협박을 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막 "야 내가 너 영상 네 몸 영상 "네 성기 사진 찍은 거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빌미로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너 내가 너 신체 사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내놔." 또는 다른 거를 또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협박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반 성범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요.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습니다. 죄책감이 적어요. "아니 경찰 선생님 단톡방에 누가 보라고 올려 놨는데 제가 찍은 것도 아닌데 클릭해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클릭해서 보는 것도요. 법이 신설됐어요. 그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누군가가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톡방에. "야 이거 몰카 찍은 건데 나도 어디서 받았는데 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서 딱 봤어요.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몰카로 찍은 영상물이라고 누가 좋은 거 있다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누가 이걸 클릭을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우리 선생님 휴대폰이 압수가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클릭한 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클릭을 한 것만 가지고도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이라고 하면서 보냈으면 절대로 클릭해서 보면 안 된다. 클릭만 해서 시청한 거 가지고 처벌이 될 수 있다. 그게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요.
촬영부터 협박, 유포행위까지. 피해자는요. 촬영이 됐고 그 촬영을 빌미로 협박도 하죠. 유포도 됐어요. 그런데 경찰관이나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해 줬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어때요? 이게 또 재유포될까 봐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물 제가 말씀드렸죠?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이에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일명 이야기하고 있는 엠번방 사건, 성착취 사건 때문에요. 형량이 올라갔어요. 중하게 처벌돼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 장치를 이용해서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 사진을 찍었다 하면은요. 원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그런데 형량이 바뀌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이 아주 더 높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영상만 우선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이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찬욱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인 대학생 때부터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최찬욱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최 씨는 5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우연히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알려진 것보다 3년 앞선 지난 2013년에도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미국의 한 음대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청소년 캠프에 참석했다가 현지의 남자아이를 추행했다는 소문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는 겁니다. 2013년 여름에 애틀란타에 청소년 캠프가 있어서 이 최찬욱 사건 혹시 뉴스 통해서 보셨나요?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요. 저희 대전경찰청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범인의 얼굴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이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들은 어떤 범죄가 있어요. 뭐 대부분 흉악 범죄예요. 그런데 대전경찰청에서 그동안 흉악 범죄가 없어서 신상 공개를 안 했냐? 이게 되게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냥 얼굴을 공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친구를 검거를 해서 얼굴을 공개를 한 이유는요. 처음에 시작점은 그겁니다. 저희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요. 대전에 모 초등학교 5 학년 남학생 어머님이 전화가 옵니다. "거기 사이버 수사대죠. 저희 아들이요 모르는 사람한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줬는데 유포될까 봐 겁이 나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머님을 만나러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고요. 어머님이 허락을 맡아서 가지고 와서 이 휴대폰에서 이 친구가 최찬욱 이 친구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이 대전에 살고 있는 최찬욱한테 우리 초등학교 5 학년 남학생이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고 최찬욱은 그것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이 최찬욱을 특정을 해서요. 이 친구 집에, 이 범인의 집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최찬욱은요, 우리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성향인 게, 남학생들의 성기 사진이요, 엄청나게 양들이 많았어요.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USB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들로 보이는 저희가 추정하기가 그때까지는 223 명이었나?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 특정하고 이 친구 형량이 아마 세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범죄는요, 가중이 돼요. 아주 중요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많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 사이버 성폭력을 한 거죠.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협박 같은 거해서 촬영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너가 스스로 촬영해." 해 놓고는 그걸 가지고 유포를 했거나, 그리고 이 범인은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나오라고 해서 실제로 성추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범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신상 공개를 했던 대전경찰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이 최찬욱이 잡힐 때까지는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혼내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끝나진 않고 어떻게 하셨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 우리 아이가 자꾸 성기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안 보내 줄 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너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보내주면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보내주니? 한번 엄마가 어떻게 하면 삭제되는지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되게 현명하게 처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의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정말 수백 명의 피해 학생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최찬욱을 범죄를 멈출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 성착취 사건에서요.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나 봤더니요, 어떻게 당했냐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신저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던 A에게요,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진짜 A 맞아? 네가 A라는 거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네가 다른 사람 사진 도용했다고 말할 거야." 하면서 A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디랑 셀카를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나 어머님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피해 학생이라든지 다른 주변의 친구들에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되게 빡친대요. 저한테 개빡친대요. "선생님, 경찰서에 이거 개빡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저도 사진 찍어서 '야, 나 맞지?'라고 보낼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과 달라요, 생각이. 우리 어른들은 이미 사실은 때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의심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야, 아니 내가 A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우겨.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저희는 무시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요, 이게 죽고 살기의 문제처럼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맞다는 거를 우기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맞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학생이 된 거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녀." 이거 그쪽 신상 정보 아닌가요? 비공개 SNS에 신상이 돌아다닌다며 "학생이신 것 같은데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했어요. A가 링크를 누르니 누군가의 계정이 아닌 로그인 창이 열렸어요. 자신의 SNS 로그인이 풀렸다고 생각한 A가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범인이 심어 놓은 어떤 가짜의 창이었어요. 그래서 A의 계정이 다
털렸어요, 일명. 그래서 그 신상 정보를 빌미로 너의 신체 사진, 성기 사진, 가슴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이 피해가 사실은 복구되기가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뭐 말을 걸어서 "네가 맞니 안 맞니?" 하거나 너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면서 너에게 접근을 하면 그냥 무시해라. 요즘에 이런 범죄들이 많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SNS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 얘기를요.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 이런 범죄 요즘에 있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 가지고 "너니 아니니 아니면 너의 정보가 털렸으니 확인해 보라. 너의 신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가짜라고 했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 "님 사진 합성해서요 성인 사이트에 올렸어요."라고 했어요. 깜짝 놀란 A는 당연히 사진 합성해서 성인 사이트에 제 얼굴이 돌아다니니까 안 놀랄 사람이 어딨어요. 깜짝 놀란 A는요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어요. A가 링크를 누르자마자 A의 현재 위치, 주소, SNS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상대방에게 전송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집 주소를 온라인에 배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요. 계속해서 성적인 사진 같은 거를 받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도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진이 합성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줘요. 어느 사람이 안 눌러보겠어요. 그런데 이미 사전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최근의 수법이라든지 유형을 알고 있다면 URL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 하면 무시하고 삭제해야지 링크하면 나의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사전에 교육이 되면 이거는 한번 클릭할 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다른 친구의 누군가의 신체 사진을 찍었다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고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있어요. 성폭력범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 사진 찍은 거 성폭력범이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꼭 얘기하십시오. 너의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 신체 사진 찍지 마라." 성기 사진, 가슴 사진, 엉덩이도 절대 안 되지만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가는 여학생의 뒷모습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명 다른 사람 신체 사진 동의 없이 찍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3 학년까지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대학교 1 학년이 됐어요. 얼마나 신나요. 되게 신나게 있는데요. 이 친구가 친구랑 같이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백화점에 뭘 사러 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엄청 예쁘고 늘씬한 여자, 짧은 치마를 입고 간 여자애가 있더래요. 근데 그 대학교 1 학년 친구가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죽인다. 내 앞에 있는 여자 너무 날씬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셀카 찍는 척하면서 걔 좀 찍어 봐"라고 해요. 친구가 찍습니다.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그 상대방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여성분의 뒷모습을 찍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확대해서 그 여성분의 뒷모습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을 때 뒤에서 어떤 남성분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요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앞에 가는 여성분의 뒷모습을 찍고 있다. 그래서 112에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우기죠. 경찰관이 왔을 때는 그 사진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다 대화방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를 복구하면요.
뭐 100%는 안 살아날 수 있지만요. 일부분은 살아남아요. 이 친구 대학생인데요.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여성분의 신체 사진 찍은 것과 카카오톡 방에서 다 나갔지만 카카오톡도 다 살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죽인다. 앞에 있는 여자 되게 날씬해." 하면서요. 친구의 요청에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다 대화방 살려서 이 친구 처벌했던 사례들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 친구들이 찍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의 휴대폰만 삭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했거나 클릭을 했거나 이런 거 다 증거로 복구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찍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직접 찍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에요. 아니면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에요. 우리 반의 친구가요. 나 소변 보는 장면 성기 사진 찍으라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찍은 거는요. 당연히 불법 촬영물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찍으라고는 했어요. 허락을 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는 허락을 안 했다고 해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처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냐? 불법 촬영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내가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하는 거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받습니다. 보통은 이 처벌은요. 연인 관계에서 이제 좋았을 때 본인의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이 영상이 남성이 어떤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유포하라고 한 적 없어요. 같이 보자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유포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된다? 촬영한 사람, 불법 촬영한 범죄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형량이 되게 셉니다. 다른 범죄는 보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또는도 있어요. 그러면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그러면 조금 형량이 낮다 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돈을 목적으로 포인트 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영상물을 찍었어요. 그래서 유포를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영상물을 유포를 해서 제가 그거를 돈을 벌었거나 포인트를 얻었거나 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해 보세요. 이거는요. 작년에 법이 신설됐어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요. 아주 중하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도 신설된 범죄예요, 작년에. 예를 들면요. "내가 너랑 성관계한 동영상 가지고 있다. 내 말 들어." 아니면 "내가 너 성기 사진 찍은 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매개로 협박을 하잖아요. 이 죄가요. 이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주 중하게 처벌돼요. 이것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너네 다른 친구 신체 사진 함부로 찍거나 누군가가 찍은 거 단톡방이나 SNS에 클릭해서 시청을 했거나 전달을 했다면 전과 기록 외에 너에게는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이 돼서 다른 사람이 너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고요. 10 년간 취업도 제한되고 성교육도 수강해야 되고 너의 DNA는 채취돼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해외여행도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입사 및 승진에도 불이익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범죄 경력 조회를. 그래서 너가 원하는 직장을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신체 찍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서요? 개인정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는요. SNS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핸드폰 번호 다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SNS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
너무나 개인정보 유출이 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왜냐? 너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너의 카카오톡에 너의 정보를 많이 올려놨다 하면 범인들은 그걸 미끼로 너에게 접근을 해서 너는 성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너의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이 돼서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줬거나 아니면 주고 난 이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우선은 일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찬욱을 처음에 저희에게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저희 어머님 있잖아요. 되게 감사하죠.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왜냐? 그 가해자가 더 수위가 높아지고 더 흉악범죄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는요. 만약에 혹시 우리 아이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요. 피해 사실,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돼요. 저희가 채찬욱을 잡을 수 있었던 그것도 그 피해 학생의 휴대폰이라든지 진술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피해 학생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한 거?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한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은요. 이미 이 친구도 공포심에 떨고 있다니깐요. 내 영상이 떠돌아다니거나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까 봐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 그 절차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법 촬영물은요 범죄 영상물입니다. 몰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나 선생님들 배우셨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아니고 불법 촬영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렌토 P2P 사이트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웹하드나 카페, 블로그 등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를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했던 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이거 사건화되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전송했는지 다 증거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 복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불법 촬영물이요.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범죄랑 다르게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거는 정말로 죄의식이 너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의식이 없고요. 우리 친구들이요. 개인정보 너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요. 가장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수법이 뭐냐면요. 모르는 사람과 랜덤 채팅, 익명 채팅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그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절대로 예뻐서 귀여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다? 나는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집안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요. 사이버 폭력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요. 아는 만큼 당하지 않습니다. 다 저희 얘기를 교실과 뭐 집안에서 뭐 각각 잘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저는 감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